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건 개인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경쟁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이게 깔려 있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거거든요, 목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거죠. 능력주의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득권 논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논리인 것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능력으로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국은 다 개인적 경쟁을 시켜서 결국은 서바이벌 게임으로, 우리 오징어 게임 그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경쟁 교육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이고, 청소년기의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이 모든 걸 서열화하고 등급화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최대한 뭐 핀란드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적을 이를 등수로 내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능력 이거 뭐 우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뭐 현실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과연 그 능력이 그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능력에는 다양한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그것이 시험주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한국 사회가 이제 불평등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공정한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이제 강해지고, 그 공정한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 단일한 기준, 시험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귀결이 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최근에 꽤 많이 확산되고 있고,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뭐 여러 조직 팀 구성을 할 때 보면 다양하게 팀 구성하려고 하는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전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는 이 다양성들을 이 포용보다는 오히려 좀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상당히 좀 많은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뭐 제도 개혁, 구조 개혁, 그리고 가치 개혁 세 가지 개혁의 또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화두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시작하기 전에 그 미리 받은 질문들이 벌써 11개가 되어서, 그 전에 월간 노예천 할 때는 질문들이 없어서 제가 막 질문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들어온 질문들을 소화만 하더라도 시간이 달 것 같아서 뭐 제 질문 안 드리고 나온 질문 중심으로 하고, 혹시 좀 제가 좀 마지막 부분에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을 또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의문 해소가 되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질문이 나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인데요. 이런 팀장, 과장, 심지어 호봉 높은 선배보다 더 많이 하는데 급여는 훨씬 적대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평가 등급을 매기는데 S등급, A등급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답니다. 그래서 가끔은 팀장이 이분에게 양보하라고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실은 아직 멀은 것 같다. 오히려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비슷한 유형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은 직장에서 연공, 서열 등 나이에 따른 성과 배분보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정받고 보상받는 방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회사에서 자신이 기여한 것에 비해 상급자보다 인정을 덜 받고 있다고 여기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능력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다른 질문들 이야기하기 전에 좀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능력주의라도 제대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그게 실제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능력주의를 비판하니까 오히려 그게 좀 약간 소리 아니냐,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어떤 직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애매한 그 화이트 칼라 업무들, 공무원, 공직, 이런 경우에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뭐 생산성이라는 게 완전히 계량화될 수 없는 조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기업들에서는 호봉제가 채택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호봉제는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생 직장이라는 전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적게 받고 나이 들어서 그 비용 많이 나올 때 많이 받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합리성이 이제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화되었고 거기서 이제 이 젊은 세대 특히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호봉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 어공 한 4년 해봤는데요. 평가를 하면 약간 인기투표 비슷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업적을 완전히 계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교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능력급을 정부에서 그 차등화하려고 아무리 해도 교사들이 결국은 다 똑같이 배분을 하는 이유는 교사들이 그거를 사보타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걸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애매할 뿐더러 그 평가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평가자의 바이어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편한 방식은 똑같이 해버리는 방식인데 똑같이 해보는 것이 능사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 이상으로 돌파구를 우리 사회에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 이게 이제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이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직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축적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는 인프라가 없는 데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것도 있죠. 분명히 부당한 거 있고 호봉제가 저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호봉제가 바꿔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생각하듯이 완전히 능력급제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뭐 직무급이 능력급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게 전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조직에서 그런 식의 직무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투자와 준비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기투표 아주 속편한 방식의 호봉제, 평등주의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이 젊은 그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는 일종의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상에 대한 진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유는 어느 조직도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부당함에 대한 의견이었고 실제로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제도 그리고 그 평가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축적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까 이 악순환의 반복 속에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계속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텐데 오히려 발전시키지 않고 편한 길만 찾고 그것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도 결국 그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시험의 방식이지만 그게 타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리고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능력을 검증하고 측정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마치 그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사람마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제각각 측정돼서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고 또 하나 더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롭게 들어온 질문인데 그러니까 실적 능력주의를 대안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는 시험 능력주의의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능력주의의 대안은 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책을 혹시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실적 능력주의는 약간의 과도적인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능력주의를 곧바로 능력주의 일반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급진적 대안은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은 시험 능력주의를 우선은 실적 능력주의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능력주의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우리 사회적 합의로 갈 수 있다. 그 사회적 합의로 가기까지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 책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1차 테스트 대학 입학 시험이고 2차 테스트는 노동시장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노동시장 진입에서 2차 테스트에서 1차 테스트의 성적이 덜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성적이 2차 노동시장의 진입에 덜 영향을 완전히 미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방식이 일종의 그 편법으로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인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학교 출신 학교가 다양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정보가 너무 없다. 면접 한 번으로 이 사람을 그 말하자면 사원을 뽑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부당하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학력 학벌이라고 하는 풍부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다 차단한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나 아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출신 학교 같은 경우를 아예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과도할 정도로 출신 학교를 많이 고려를 했던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1차 선발에서 2차 선발 사이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의 실적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의 선발에서는 그 조직에서 가장 적임자를 뽑게 되는 것이고, 1차에서는 결국 뭐 시험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차에 결국 노동시장에서 기업에서 채용할 때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은 그중에 하나로만 보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그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실적을 올렸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고려하는 것이 그 조직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고려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거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당히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그 실적 평가가 어려운 조직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여기서 교수 채용 같은 거 사례로 들었는데, 교수 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의 교수 채용은 거의 교수 한 사람 뽑는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그 한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야 최적임자를 뽑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기업들 역시 그런 그 인사나 이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1차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냥 반영해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차 결국은 대학 선발의 문제는 약간 별도고, 그거는 과연 시험 이거 대학 입시 전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또 별도로 논의가 있고, 2차의 문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1차 테스트의 결과가 덜 반영되도록 하는 거로 제도가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 문제가 상당한 정도 극복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중에 이 상승의 그 사다리, 그러니까 일단 이제 왜곡이라고 하면서 이 병목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개 어떤 병목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어코 올라가려고 하는 굳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압력을 낮추는 거고, 올라간다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길들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가지를 그러니까 평가할 때 그 예전과는 그런 많이 바뀌어서 인식들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인의 어떤 자질, 능력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는 가, 관계성들, 사회성들이 상당히 중요한 쪽 인식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전체적인 제도는 개인의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방법, 이 길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것들도,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끼리 올려가지고 다양하게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가능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사실은 기업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고졸자들 중에서도 대졸자와 똑같은 그 말하자면 경쟁을 해서 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한 친구들이 있고요.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또 더 좋은 회사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업 부분에서는 이미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나 이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즉 권력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까 인국공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친구 중에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 인국공 사태를 겪으면서 겨우 이제 정규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근히 공 직원들은 보안직을 안이 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공채 정규직이 하는 일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공의 보안 검색대 일을 잘하는 것은 공채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들이죠.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보안 직원들 보고 시험을 보라고 할 때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니라 직무마다 다른 방식으로 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시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거거든요. 목표가. 그러니까 영어를 하나도 쓰지 않는 기업에서도 영어 토플 점수를 보는 것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할 때는 말썽 없이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일종의 관료적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사람들의 항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방식으로 점수로 차등화하고 0.1점 차이를 차등화해야 떨어진 사람들이 승복을 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직 사회 같은 경우도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아까 제가 약간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노동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최근 몇 년, 10년 사이에 교대 입학생들이 최고 성적의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사로서의 자기의 자질이나 혹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성적은 최상위권 사람들이 교사가 됐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자기는 그냥 뭐 공대나 이공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맞는데 부모가 강요를 해서 성적은 되니까 의대를 갔는데 의사로서 이 자기가 더 적응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전문직에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른바 그 고객들,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교사 같으면 학생, 의사 같으면 환자, 이 피해가 그쪽으로 다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임자를 뽑는 문제와 최우수자를 뽑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최우수자를 뽑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국공 이 예를 든 사례도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분들이 이 기술이 되게 뛰어나죠. 특히 정밀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밀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 정밀함이 꼭 수학을 잘 풀어야 정밀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해야 그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밀한 일들을 꼭 수학 잘 풀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재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못 찾는 거죠.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거죠. 그래서 예능 스포츠 부분도 무너졌죠. 예능 같은 경우도 서울음대가 아니라 한예종이 생기면서 실제로 훨씬 더 재능이 있는, 물론 한예종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 왜 서울 이런 또 왜 다 수능 봐가지고 서울대를 가야 되지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가 이제 한예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온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질문 좀 읽어보면 이미 능력주의 체제 안에서 그 안의 규칙을 내재화하고 거기에 충실히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기득권들은 능력주의 헤게모니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문화적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뒷문을 보면 조금은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개개인의 성과보다 얼마나 함께 했는가, 공동체로 잘 하고 있는가,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가치관, 예를 들어서 우분투의 정신으로 접근한다면요, 연대 능력을 평가에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고 본보기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능력주의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득권 논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논리인 것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능력으로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이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야 자기가 받는 보상이 정당화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결국은 다 개인적 경쟁을 시켜서 결국은 서바이벌 게임으로, 우리 오징어 게임 그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경쟁 교육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만약 1등을 한 사람은 2등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실제로 우리 책에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그건 최모 변호사, 저는 그렇게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만큼 보상받고 결국 부패를 낳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고, 기성인들이 스스로 연대의 정신을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기의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이 모두 서열화하고 등급화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최대한 뭐 핀란드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적을 등수로 내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가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슨 뭐 협동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좋은 본보기보다는 이제 기업에서 이런 걸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팀 단위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 개인 단위의 그 어쨌든 능력급제 임금 체계보다는 팀제로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개인적 경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개인적 경쟁이 되게 되면 기업들도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만 회사에 거의 안 있거든. 조금만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옮겨버리고 내일 곧바로 보따리 싸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능력주의가 기업으로 보더라도 꼭 바람직한 제도는 아닌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평가 체제에 대한 좀 더 경영하는 분들이 정교한 이런 방식으로 연대를 통해서 전체의 어쨌든 집합적인 성과를 올리는 이런 방식. 제가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우리 배구 선수 김연경 예를 들었습니다만, 김연경이 연봉 6억을 포기하고 이 터키 구단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구단에서 자기가 월 거기서 받던 연봉의 20%밖에 안 받라고 했던 이유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6억 연봉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일 그 김연경이 있던 기업이 어디죠? 흥국생명의 그 젊은, 말하자면 어린 선수들은 몇 천만 원도 못 받게 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는 살지만 죽는, 이거를 김연경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연봉을 깎음으로써 이 젊은 친구들을 키우고 결국은 자기도 살고 조직도 살고 한국 배구도 사는 방식을 택했는데, 매우 훌륭한 선택인데 그런 선택이 꼭 김연경에만 해당될 필요는 없다. 보통 조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식의 20%까지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등한시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조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흥국생명에서 배구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연봉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많이 받아가면 다른 선수들이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작게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을 확 낮추어서 같이 가자라고 했던 그 사례를, 김연경 선수의 했던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가 스스로도 그러니까 성비판하고 있는 대공장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 대공장의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양보를 할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 이 중에서 노동자들한테 가는 소득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을 분명하면 그 좀 더 뭐 많이 가져와서 한다 하지만, 실제로 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체 노동자, 현재 정규직 대기업 공장의 정규직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연대의 어떤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인데, 말씀 중에 제가 좀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일단 선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혁신 시도들을 하는데, 문제는 선발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선발할 때는 되게 아까 이야기처럼 이런 그 1차 학력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선발하는 것이 있어서, 결국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기업체들도 그러니까 선발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체 내 인적 자본 관리에서는 그런 방식들이 적용되지만, 선발 과정 속에서 전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선발할 때는 그거 자기 기업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훌륭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 정보가 사실은 너무 없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고 그런 식의 사회적 평가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의존할 수 있는 건 학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으로서도 그 학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거 외에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너무 없는 고육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능력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의 교육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과연 뭐 핀란드식으로 성적을 매기지 않는 교육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을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제도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는 약간 거칠긴 하지만 사실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도 그 저소득층 포션들을 상당히 많이 뽑고 있고요. 물론 사실은 노골적으로 부자들 뽑긴 하죠.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면피용으로 소위 말해서 이쪽 선발적인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다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립대학인데요. 이런 경우는 선발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첫 번째 대학 진학자 예를 들면은 대학생은 무조건 다 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록금이나 이런 걸 면제하고 입학 선발에서도 특전을 주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일종의 계층 선발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대학이 국립대학이면 그 정도 해야죠. 지역균형 선발 정도가 아니라 계층 선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사립대학이 아니라 국립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은 사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미국조차도 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하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성적 우수한 애들을 싹쓸이 할까를 주로 고민을 하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대학 선발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한국의 대학들은 안 따라가고 있는 형국에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핀란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대학의 서열 구조가 너무 이게 수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 구조 속에서 이 서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입학생을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 하는가가 그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결국은 졸업생에 의한 평가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입학생 성적에 의한 평가로 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화 극복이 전제가 되어야 졸업생, 즉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가지고 그 대학의 평판을 좌우하는 식으로 계속 평가 체계가 바뀌어야 뭐 예를 들면 매년 11월, 12월에 랭킹의 점수로 이런 식이 이제 더 이상 보도가 되지 않고 어느 대학 졸업생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 국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왜 한국은 허준이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 한국의 학부는 나왔지만 한국의 석박사 과정에서는 왜 허준이 같은 사람을 못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왜 허준이 같은 사람을 만약에 부모가 의대로 보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한국인 허준이가 위대한 것만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모든 그 사회적인 평가라 대학의 평가나 이런 부분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이 우수한 학생 싹 살려고 하는 방식을 조금은 더 지향을 하고 또 국립대학들도 좀 더 공적 성격을 강화해가지고 계층 선발 같은 방식을 좀 더 강화하면 형평성에 또 기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서울대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지역 균형 선발로 온 학생들이 동료들에게는 약간 그 직윤충이라는 욕을 그런 소리를 듣지만 학교 성적에서는 오히려 우수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성공회 대학에서도 이 대안학교 출신자들하고 일반 학교 출신자들 우리가 교수들이 한번 평가를 했어요. 이게 대안학교 출신들을 더 많이 뽑을 건지 아닐 건지 TO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안학교 출신자들이 일반고 출신들보다가 더 우수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양한 그 계층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졸업한 이후에도 말하자면 무슨 뭐 군사독재 부역했거나 사회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대학에 오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이런 학생을 배출한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회적인 낙인을 찍게 만들고 좋은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 나온 대학은 가산점을 팍팍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바뀌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한 곳에서부터
실천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인데 기업들은 평가 자료가 너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턴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턴 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가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게 인턴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실력을 보지 않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대학을 진가를 본 것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질문은 그럼 능력주의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서 아무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신자유주의 이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일종의 제가 그래서 능력주의는 한국의 신흥종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흥종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사실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회 이른바 사실은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하고 있고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 발휘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도 또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에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건 개인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경쟁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이게 깔려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주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한 예를 들면 장애인 포함,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또 출신 지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일종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지금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뭐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하면 제가 또 이게 조금 꼰대 같은 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좁고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나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신흥종교화 되어 있는 즉 조선시대 500년 동안 노비들은 노비라는 처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에서도 능력주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가 신흥종교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닌 거를 깨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도 물론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상위 20%의 청년들 혹은 상위 10%의 청년들이 성공한 청년들이나 금수저 청년들이 그거를 우리 사회의 80% 청년들을 압도해서 지배한다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위 20%는 상위 10%의 청년들이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 되고 그 80%의 청년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발언권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10%의 청년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80%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80%의 청년들에게 너도 발언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뭐라고 할까요? 인파워링이라고 할까? 이런 식의 어쨌든 사회운동 혹은 노동운동 뭐 이런 것이 저는 결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주로 올라온 질문들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으시면 이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세대이기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공정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충실하게 좀 들었는데요. 네,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들을 좀 어떤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이를테면 수학 능력 시험은 말 그대로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잖아요. 원래 이제 1차에서 들어갈 때 말씀하신 1차 시장에 들어갈 때 뭐 입시 시험장에서.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저도 수능을 봤지만 이미 수학을 다 한 걸 얼마나 했느냐를 검증하는 시험이 됐다는 거죠.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입사도 비슷합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곱씹어 보면 대학 가면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랑 완전 별로 상관없는 것들을 배워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수학은 뭐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일단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별로 모든 학과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연달아서 각 회사마다 시험이 있죠. 근데 그 시험이 정말 직무랑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떨어뜨리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들, 사교육이나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 시키면 그 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스카이캐슬처럼 막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쓰면. 제가 생각했던 제한점은 최저 기준을 하고 추첨제를 하는 게 어떻냐.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이 되고, 사실 이런 거죠. 엄청 굴지의 대기업이지만 사실 초창기는 별로 요 정도밖에 일을 안 해. 사실은 해봤자 요 정도밖에 그러니까 퇴사자가 많은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펙을 갖고 들어가는데 나한테 시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나 공기업이 제공을 하되 그냥 최저만 하고 추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운이라는 게 작용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운에 굉장히 많이 승복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신혼으로 넣을래, 그러니까 청약을 넣을 때 신혼을 넣을래, 생애 최초를 넣을 때 가면 생애 최초를 넣어요. 왜냐면 자녀가 없거든요. 가산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청약 저는 이제 생애 최초 떨어졌다고 막 열같이 화내지 않거든요. 모든 청년들이 그래요. 로또도 당첨이 되면 좋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사회 탓을 하고 막 뭔가 이 확률이 잘못, 기계가 이런 음모론은 있지만 똑같이 그런 공정에 대한 맹신처럼 랜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맹신도, 운에 대한 맹신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따지면 그걸 역이용해서 최저 기준만 맞추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가나다군, 지금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나다군 3번만 세 대학, 전국의 모든 대학을 쓸 수 있게 하되 추첨인 거죠. 떨어지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내년에 또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많이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추첨서 이제 뽑은 다음에 2배수 혹은 3배수 혹은 2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과도기에 혼란과 고통을 감내할 정도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도기에 상당한 혼란이 올 텐데 그거를 감내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한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제도이건 맞고요. 수능도 원래는 자격고사로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점점 더 문제를 예배 꿔가지고 킬러 문제를 만들게 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아마 여기 학부모 졸업한 지 오래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의대는 N수생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N수생들이 다 들어가면서 재수, 사수, 오수, 육수,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완전 훈련된 점수 따기 선수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안 받고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 2배수,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면 우선은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하면 정치력은 우선 둘째치고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사회가 좁기 때문에 다니다가 탈락했다라고 하는 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낙인을 예를 들면 없앨 수 있다면 그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A에서 떨어지면 B로 갈 수 있고 B에 떨어지면 C로 갈 수 있고,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이든 기업이든지 2배수로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기업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 대학들도 공립대학 같은 경우 시도해 볼 만해요. 저는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한 1.5배로 뽑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 제가 책에도 썼는데 졸업정원제 한번 시도했거든요. 82년에. 무력화된 이유가 있어요. 시도했는데 왜 무력화되느냐 하면은 서열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칼 들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서열 구조 완화가 전제가 돼야 되고, 대학이 그 학생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이 다른 데로 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효과를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전제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정치적 결단력이 필요하고, 몇몇 기업이나 몇몇 대학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예. 저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영덕이라고 하고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조금 느낌을 얘기 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실적 능력주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뭐 일반 기업체에서 영업하는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바로 실적에 따라서 수치화가 돼 계량화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평가를 받는 거죠. 실적으로. 보통 기업체에서는 이 실적 능력주의라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성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외환위기 190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뭐 모든 분야가 다 급격하게 변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에 따라 자기가 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그게 뭐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큰 측면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낸 성과를 가지고 당연히 성과를 잘 내면 거기에 따르는 차별화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 제가 다니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 이제 IMF 이후에 한 20년 정도 기간이 현과되면서 이게 제도적으로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정착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젊은 뭐 저도 이제 50대입니다만은 젊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성과에 따르는 차별이나 능력에 따르는 차별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 생각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회의식의 변화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거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조금 사실은 외람된 표현이지만 아까 저는 이제 성과주의를 이거-가지고 실적 능력주의가 신흥 종교다 이런 표현은 물론 비유적 표현인 걸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조금 순간적으로는 조금 마음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 드릴 거는 아까 이제 대안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몇 가지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도 개혁이 있고 구조 개혁이 있고 가치 개혁이 있다. 근데 이제 뭐 가치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 구성원의 의식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제도 개혁에서 하나 자료를 보여주신 게 그 뭐 3개 명문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놀랬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대학보다는 좀 명문대에 조금 더 지원을 하겠지 이런 생각 정도였는데 아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일반적인 학교의 평균 학생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이 뭐 1,몇백만 원인데 SKY 대학에서는 4천 얼마다. 이게 그럼 정부에서 교육 이런 데서 교육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중되게 집행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이 불평등이 심하네요. 교육 예산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놀랐었고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 서열구제 완화라든가 공공성 확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육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거는 아까 뭐 핀란드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 뭐 스웨덴 이런 쪽 북유럽 쪽에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능력주의를 조금 뭐 해소하고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복지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복지 제도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제가 읽은 책에서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곳에서 우리 젊은 예를 들어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든 안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보고 또 거기서 실패하면 실패해도 그거를 그렇게 뭐 큰 궁지에 몰리지 않고 다시 또 나중에 패자부활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시도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바로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 계층에 대해서 있겠지만 특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해서 청년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거기서 실패해도 기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실패해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뭐 이거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보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어차피 그 능력 차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고 학벌 차이도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런 뭐 넓게 본다면 사회복지망이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이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너무 길게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구조개혁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임금 불평등 극복이나 이런 부분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좀 축소한다든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사회처럼 대학 교수의 월급과 우리 청소 육체노동 하시는 분의 월급에 큰 차이가 없다면
뭐 크게 임금 차이가 없다면 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는 보통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게 급여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우리 통계로 보면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뭐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른 그 나라들도 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있고 한데 왜 그쪽은 우리 사회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뭐 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봐서는 결국에는 그 보상이나 이런 차별이 적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정규직으로서 받는 혜택과 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보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차별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 제가 이제 뭐 신흥 종교라고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그 능력주의가 너무 내면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그냥 참고 그냥 그대로 정당화하고 체념한다는 의미에서 신흥 종교라고 표현한 것이지 능력주의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뭐 기만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뭐 혹시 말씀하셨는데 타당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 같은 방식이 기본소득이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 기본소득이나 혹은 대학에 지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등록금 정도의 이 말하자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반값 등록금 같은 정책도 굉장히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대학 안 가는 아이들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안 가는 학생들에게 4년제 등록금을 지불하는 정도의 만약에 청년 기본소득 같은 걸 지급을 한다면 대학에 가려고 한 유인을 줄일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미리 자기가 사업을 해보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기본소득이나 혹은 청년 수당 같은 형태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그 임금 불평등 문제는 극복되는 게 맞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그 한국에서의 그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정규직의 약간의 특권까지는 아니지만 정규직의 보호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교수 뭐 제가 있는 대학은 별로 뭐 이렇게 보수를 많이 주는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강사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강사들은 야만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규직 교수의 과도한 특권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뽑는 30대, 40대 젊은 교수들은 거의 안 뽑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 정원이 축소될 걸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학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결국은 대기업에 특히 재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결국은 이 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의 차별은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 불평등을 극복하는 문제는 공정 경쟁, 즉 기업의 공정 경쟁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재벌 기업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어쨌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임금을 높여줄 수가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뭐 조세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2차 분배 문제도 있지만 1차 분배에서는 결국은 임금인데 임금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하고 싶어도 산업구조의 수직구조가 이거를 막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높아져야 아까 제가 청년들이 너무 이제 좁은 세계 속에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같이 봐야만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그 임금 향상과 일본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임금 격차가 파트타임이나 시간제로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비정규직들을 복지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해결하면 좋지만 첫 번째는 복지를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임금 문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지로 해결하는 게 물론 좋은데 복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기업에서 임금 문제인데 임금 문제는 결국은 숙련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숙련의 문제는 제조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산업구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건드려야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하고 어쨌든 한국 사회가 결국 이제 불평하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기업 정규직으로 표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특권이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 이고 그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다들 이게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연대성이 발휘되고 또 사실 뭐 이런 그 격차가 줄어든다면 길을 쓰고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평등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 공정성의 어떤 기준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일한 기준이 나왔다면 결국 그 푸는 문제도 결국 한국 사회 때 불평등한 구조를 풀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오랫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김동춘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